안녕하세요. 얼마 전 아주 고약한 일을 겪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예요. 언제 세월이 이렇게 흐른 것인지 내 마음에는 주름 하나 없이 반짝반짝거리는데 벌써 거울 속 저는 주름이 자글자글한 할머니가 되어 있네요. 저는 자식이 3명이나 있어요. 그 중에 첫째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추석이나 설에나 얼굴 한번 볼 법하고, 둘째는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그곳에서 교수로 일을 하고 있지요. 참 힘들었어요. 애아빠가 사고로 죽고 나서 제가 갑자기 아이 셋을 키워야 했으니요. 그때 뱃속에 막내가 있었는데 제가 충격으로 막내를 유산하고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크게 상심하고 슬퍼하다가 겨우겨우 정신을 차렸거든요. 그때는 그냥 머릿속에 죽고 싶다는 생각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옆집에 살던 영숙이 아줌마가 자기야, 이렇게 자기가 힘없이 축 늘어져서 맨날 침대에 있으면 아이들은 누구를 보고 힘내겠어. 당연히 자기도 힘들겠지. 하루아침에 아이 유산하고 애 아빠까지 잃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자기, 진짜로 여기서 무너지면 절대로 안 돼. 알겠지? 절대로 무너지지 말고 앞만 보고 가. 그리고 엄마는 강하니까 다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옆집 영숙이 아줌마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니까 저 대신해서 아이들을 다 케어해주고 정말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죠. 어찌나 고맙던지요. 영숙이 아줌마 아니었으면 난 진짜 지금쯤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나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 품어주고, 나 병원 갈 때면 아이들 대신 맡아서 밥까지 해주고, 너무 고마워 자기야. 저는 영숙이 엄마에게 무한 감사를 보냈어요. 그 덕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나눔으로 설정했습니다. 사람끼리 나누는 정과 온기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엄마는 너네한테 바라는 거 없다. 그저 착하고 인성 좋은 사람으로 자라서 앞으로 너네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엄마는 그걸로 족할 것 같아. 내가 니네한테 해준 게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엄마는 마음 한편으로 무겁고 미안하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자라주어서 정말로 고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니야 엄마, 우리야말로 엄마의 그늘 덕분에 하나도 힘들지 않고 너무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어. 엄마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데. 엄마, 걱정하지 마 제발. 아이들은 참 착했습니다. 다행히도 첫째와 둘째는 여자 보는 눈이 있었어요. 첫째가 데려온 여자는 참 착하고 참한 며느리였지요. 어머님이 아드님을 잘 키워주신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하루하루 잘 지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님, 아드님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제가 영혼의 단짝을 찾을 수 있었어요. 어머님이 제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로 마음씨도 곱고 따뜻한 품성을 가진 첫째 며느리였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일본인이었는데 한국말을 무척이나 잘했어요. 그리고 그 일본인 특유의 사근사근함이 저희 집안의 분위기를 살살 녹게 만들어 주었지요. 둘째 며느리 사돈댁은 교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같은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일본 여자인 며느리에게 반해서 대시를 했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사귀는 듯 했어요. 그리고 나서 꼬박 8년간의 연애 끝에
둘 다 결혼에 꼴이 나게 된 것이었죠. 정말 다행히도 자식들이 장가를 다들 잘 가서 저는 어느 정도 마음의 시름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내가 장가 갈 때 제가 땅을 치고 말렸어요. 막내는 참 착했거든요. 공부도 잘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전문직도 땄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커서 훤칠한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막내는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막내가 데려온 여자를 본 순간 저는 뒷목을 잡았어요. 미대를 나와서 타투이스트라는 생소한 직업을 가졌다가 현재는 네일아트 개업으로 직종을 바꿨다고 하는데 팔 한쪽이 문신으로 쫙 덮여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정말로 얼마나 놀란지 몰랐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아들한테 아니 막내 아들 대체 며느리감으로 데려온 여자가 어디가 좋아서 결혼을 결심한 거냐?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궁금해서 그래 우리 아들. 이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 그냥 이 여자는 나를 조건이 아니라 순수하게 나라는 사람 자체를 보고 너무나 좋아해주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나 정말로 너무너무 고마워. 이 여자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나 일하면서 힘들 때 정말 울고 싶은 순간이 많았는데 자존심 때문에 아무한테도 털어놓지 못했거든, 내 마음. 그런데 이 여자 앞에서는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어. 어떻게 보면 이 여자가 내 인생의 은인이고 그래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이 여자가 아니면 다른 여자와 함께하는 내 미래와 내 인생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아들이 여자를 많이 못 만나봤나, 누가 봐도 별로인 여자를 왜 좋다고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저는 속상했지만 솔직히 제가 아이들 힘들게 키우면서 해준 것도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아들의 강력한 결혼 주장을 받아주게 되었어요.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막내 며느리는 껄렁해 보이긴 했지만 싹싹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정도 들고 또 어차피 우리 집 사람이라고 마음먹은 거 그냥 좋은 면만 보자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막내 며느리의 장점들이 보이더라고요. 아들은 막내라서 형들의 이쁨을 받고 맨날 챙김받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삭막한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겉도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들의 그런 부분을 커버해준 거였어요. 아들은 엄마, 내가 남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답지 못할 때가 많았거든. 나는 살면서 형들의 보호 아래에 있으니까 항상 보호받는 입장이었고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때가 많았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하루하루 매일매일 치이면서 살았어. 그런데 이 여자가 나타나고 나서부터는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존재한테 보호받는 듯한 기분이 들어. 정말로 신기해.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 이 여자를 통해서 내가 이런 감정을 느껴보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거든. 아들의 말처럼 며느리의 성격은 굉장히 대장부 성격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딸을 2명 낳았어요. 2딸 모두 너무 사랑스러운 쌍둥이였고 손녀가 태어나자 저는 정말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기뻐했죠. 하지만 갑자기 쌍둥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막내 아들 부부는 아이들을 케어하기 힘들어했고 둘 다 일을 하는 입장이라서 소위 큰일 났던 거였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힘드신 건 아는데 저희가 다른 사람 손에 아이를 맡기기 싫어서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요? 저희가 돈은 넉넉하게 드릴게요. 아무래도 쌍둥이다 보니까 도우미 아줌마 1명 부르고 엄마가 감시하는 그런 쪽으로 도와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며느리도 어머님,
염치 없는 것은 알지만 저희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어서요. 아무래도 아이들 잘 키우려면 어머님한테 가족처럼 아는 분과 함께 아이들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두 부부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 할머니인 제가 거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이 그래, 집에서 노는 내가 아이들을 돌봐야지. 또 남의 손에 아이들을 반나절 넘게 맡기면 내가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니? 너네들 마음도 무거울 거고. 아이들은 걱정 마라. 이래봬도 내가 아들 3명, 교수, 의사, 잘 나가는 연구원으로 키운 어머니이니. 저의 말에 며느리는 너무나도 감동했고 아들은 그제서야 안심을 한 것인지 큰 한박 웃음을 짓더라고요. 아들의 웃음을 본 저는 다행이다 싶었지요. 끝까지 희생하는 역할이 엄마의 인생인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손녀들을 돌보게 되었어요. 손녀들이 거의 꼬박 8살이 될 때까지 함께 살다 보니까 엄청 친하고 엄마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우리는 할머니가 너무 좋아. 어떻게 할머니는 항상 우리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줘? 그건 바로 이 할미가 너네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키워서 그런 거야. 우리 지연이, 지수 덕분에 할미가 이 늙은 나이에 힘을 내서 너네들 키우느라 몸도 움직이고 머리도 쓰는 거야. 할미 마음 잘 알겠니? 그리고 할미가 언제든지 너네들을 항상 사랑한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말고 학교에서 밥도 잘 먹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렴. 손녀들은 엄마보다 저를 더 좋아했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는 성격이 대장부 같고 또 애들한테 화를 엄청 내거든요. 너네들 안 씻어? 진짜 몽둥이로 다리 부러지도록 맞아야지 정신 차릴래? 엄마는 어릴 때 외할머니한테 아주 정강이 부러지도록 맞았어. 너네들도 그렇게 되고 싶어? 아주 다리가 시퍼래져서 밖에 못 나가게 만들어줘? 빨리 씻어. 애 엄마는 이렇게 극단적인 말로 아이들에게 소리를 쳤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울면서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지 엄마가 소리치는 모습이 너무나도 무서웠던 아이들은 불쌍하게도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온몸을 파르르 떨면서 샤워장으로 들어갔지요. 저는 그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지연이, 지수 엄마, 애미야. 아무리 그래도 애들한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다리를 시퍼렇게 멍들도록 때린다는 말은 좀 그렇지 않니? 정말로 누구 말 따라 꼬치로도 때리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방망이를 가져와서 애들을 때린다는 말을 해?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만 오면 바지에 오줌을 지리고 난리를 치지. 내가 뭐 아이들 교육에 참견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친할머니로서 8년 동안 아이들을 업어 키웠으니 내가 이번 기회에 한마디 하는 거다.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조금만 더 따뜻한 말로 아이를 챙겨. 성격이 드센 며느리는 저의 말에 단 한마디도 져주지 않았어요. 어머님, 이제 애들 사춘기 들어갈 차례예요. 아니, 아이들이 사춘기 오면은 얼마나 삐뚤어지는지 아세요? 저도 사춘기 정말로 심하게 겪었고, 그래서 엄마한테 맞으면서 방향 겨우 잡은 거였어요. 비행 청소년처럼 맨날 놀다가 매 맞아서 정신 차린 거라고요. 제 유전자 물려받은 아이들인데 당연히 사춘기 되면 지금보다 더 날뛰겠지요. 그리고 저는 맞으면서 컸어도 인생에서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이들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이들 앞에서 교육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며느리의 한마디에 저는 벙쪘습니다. 저는 제가 뭐 잘못한 줄 알았어요. 너무 며느리가
무서운 말로 다다닥 쏘아붙이길래요. 진짜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아이들 교육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꿀먹은 벙어리처럼 며느리의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죠. 바보처럼요. 그리고 나서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네 부부도 회사에서 자리 잡고 나도 힘이 붙이니 아이들 돌보는 것은 그만하고 싶다. 처음에는 딱 1년만 해주겠다고 한 게 벌써 8년이야. 이 정도면 나도 할 만큼 한 것 같다. 애들도 자기네 밥 다 챙겨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나 없어도 둘이 의지해서 잘 살 것 같기도 하고, 애엄마가 애들 교육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뭐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구나. 아들은 놀랐지만 수긍했어요. 알겠어요, 엄마. 엄마 뜻이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엄마 덕분에 애들 남의 손에 안 맡기고 잘 키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말한 건 와이프 성격 아시잖아요. 자기 영역에 침범하거나 그러는 거 너무 싫어하고, 또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로 끝까지 우기는 그 성격을요. 엄마가 이해해줘요. 저도 와이프의 그런 성격이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지만 그게 또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그날 이후로 손녀들을 돌보는 것을 그만두었어요. 더 이상 제가 손녀들 집에 안 오니까 손녀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전화가 왔지요. 할머니, 왜 우리 집에 안 와요? 할머니가 없으면 저희 밥은 누구랑 먹어요? 엄마는 맨날 저희 혼내기만 하고 때리기만 해서 저희 할머니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머니, 우리 집에 언제 올 거예요? 몇 밤 자면 오는데요. 아이들은 땡깡을 부렸습니다. 그래도 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라는 존재를 찾아준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정을 떼고 아이 엄마에게 애들 교육을 완전히 맡겨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정말로 눈물을 머금고 손녀들에게 말했죠. 우리 지연이 지수, 이제 초등학교 가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해서 할머니가 집에 안 가는 거야.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말 잘 들으면 이 할미가 밥도 맛있게 해줄 거고 또 놀러 갈 거야. 알겠지? 할머니, 지금 당장 오면 안 돼요? 수학이 넘어서 손녀들이 우는 소리에 저의 마음도 미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무거운 마음을 추스르고 집에 남아서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심장이 엄청 아프더니 조이는 느낌과 함께 제가 기절을 한 거였어요. 순간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저는 정말 미친 듯이 젖먹던 힘으로 수화기를 들어서 119 버튼을 눌렀고 그 이후에 픽 하고 쓰러졌습니다. 119는 전화는 걸렸는데 말이 없으니까 결국 집에 출동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쓰러진 저를 보게 된 거였어요. 저는 바로 대학병원에 실려가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죠. 그곳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 심장 쪽에 문제가 있고 또 암이 발견되었다는 것을요. 심장 판막 이상증이라고 갑자기 심장이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때 응급조치가 안 처해지면 갑자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병이었어요. 저는 놀랐지요. 제가 나이는 좀 있지만 정말로 건강 하나만큼은 아주 대단하다고 자부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 제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명도 생소한 희귀병에 암까지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에휴, 내가
살면서 제대로 즐긴 적도 없고 논 적도 없는데 벌써 시간이 이리 흘러서 내 인생이 허무하게 가버렸구나. 갑자기 병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니 청천벽력 같고 앞으로 남은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구나. 일하고 자식 키우고 손녀 키우느라 내 인생 다 가버렸네. 이를 어쩌면 좋을꼬. 저는 눈물만 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최소 5개월간의 입원이 예정되어 있는 장기 치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한국에 있는 막내 아들과 며느리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찾아왔지요. 아니 엄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건강하던 엄마가 쓰러지다니.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희 정말로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해요?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서. 걱정하는 자식들을 보니 제 마음도 무겁더군요. 별일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지연이 지수한테 말하면 아이들 또 걱정하니까 할미 아프다는 거 말하지 말고. 알겠니? 저는 그 와중에도 손녀 걱정이었어요. 손녀들은 저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자 말동무이자 내 아들의 보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픈 순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저의 상태가 심각해지고 안색도 안 좋아지니까 아들이 아이들에게 할머니가 아프다고 말을 했나 봐요. 한참 제가 상태가 안 좋아져서 집중 치료를 위해 1인실에 들어가고 중환자실을 왔다 갔다 하니까 아들은 이렇게 있다가는 엄마가 돌아가시면 손녀들은 할머니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하게 되겠구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했던 아들이 딸들에게 말한 겁니다. 할머니, 너무 지금 몸 안 좋으니까 우리 인사하러 가자. 라고요. 그래서 손녀들이 저의 병실에 놀러왔어요. 저를 본 아이들은 바로 눈물샘을 터뜨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저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지요. 저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내 몸이 아파서 우리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손녀들이 슬퍼하는 것 같아서요. 할머니 아프지 마. 제발. 할머니 없으면 우리 안 된다고. 할머니가 약속했잖아. 우리 공부 열심히 하면 우리 집에 또 놀러 온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맛있는 밥 해준다고. 저는 손녀들이 정말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손녀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을 겨우겨우 추스르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꼭 엄마 통해서 맛있는 반찬 만들어서 보내줄게. 우리 똥강아지들 울면 안 되지. 할머니 꼭 퇴원해서 건강하게 나가서 우리 똥강아지들 보러 갈 거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 할머니 천하장사인 거 알지? 힘도 세고 할머니 아주 튼튼한 거 알지? 그러니까 할머니 빨리 나와서 우리 보러 와요. 제발 아프지 마요. 우리 마음 너무 슬프단 말이야. 할머니 병원에 있으면. 손녀들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렇게 저는 겨우겨우 손녀들을 집에 보냈습니다.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저는 그때 속으로 그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 손녀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손녀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반찬이라도 해서 보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손녀들에게 맛있는 반찬을 해주기 위해서 저는 정말로 몸이 안 좋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잠깐 외출권을 끊어서 집에 갔다 왔어요. 죽겠더라고요. 몸이 아픈데 화구 앞에서 요리를 하려니까 식은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래, 우리 손녀들이 파 명란조림을 그렇게 좋아했지. 그리고 순살 양념 꽃게장에 된장찌개 비벼 먹는 것도 좋아했으니까 이것도 잔뜩 해서 며느리랑 아들이 먹게 넉넉하게 해야겠다. 내가 언제 또 이런 요리를 잔뜩 하겠어.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도 힘내서 할머니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또 내일을 살아가지. 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호박무침부터 시작해서 강판에 간 감자전 등등 정말 많은 요리를 했어요. 그렇게 저는 5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요리를 해서 반찬통 10가지를 넘게 만들어 택시를 타고 다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간호사들은 아이고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누구 주려고 밖에 외출했다가 이런 걸 가지고 왔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 손녀들이 할머니가 해준 밥 먹고 싶다고 얼마나 애타게 찾던지 손녀들 주려고 했지. 내가 태어나면 꼭 반찬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내가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저의 말을 들은 간호사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고 마음 아파라. 손녀들이 할머니를 엄청 많이 좋아하나 보네요. 저는 말없이 끄덕였어요. 제가 말을 하면 눈물이 왈칵하고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눈물을 꼭 참고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며느라가야, 내가 뭐 줄 게 있어서 그런데 오늘 회사 끝나면 병원 좀 들러라. 며느리는 저의 전화를 받고 귀찮은 듯한 말투로 급한 거예요, 어머님? 꼭 오늘 제가 들러야 해요? 저는 순간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 며느리는 알겠어요, 어머님. 그럼 퇴근하고 잠깐 병원에 들를게요. 알겠죠? 저는 며느리 눈치가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귀찮은 존재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가 죽은 상태로 며느리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시간이 흘렀고 저녁이 되어서 며느리는 오게 되었지요. 어머님, 어떤 일로 부르셨어요? 그게 아니라 저번에 손녀들이 왔을 때 할머니 반찬을 먹고 싶다고 어찌나 울부짖던지. 내가 몸이 안 좋잖아.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애들 밥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 외출권 끊어가지고 반찬 만들어 온 거야. 아들이랑 며느리까지 둘 다 넉넉하게 먹을 수 있게 양 많이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먹어. 며느리는 놀랐어요. 아니 어머님,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애들은 그냥 밖에서 아무거나 사 먹어도 되는데 어머님 힘들게 언제 이런 걸 만드셨어요. 하여튼 우리 애들이 눈치도 없이 할머니 반찬 먹고 싶다고 그러고 맨날 집에서도 친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에요. 하여튼 몸도 안 좋으신데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한 반찬들을 가지고 갔죠. 뭔가 며느리가 힘들게 반찬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불렀나 싶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대요. 하여튼 그렇게 며느리는 반찬을 가지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저는 괜히 적적해서 링게를 끌고 병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저기 안쪽 화장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살짝 복도에 서서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몰라. 어머님, 아니 자식들한테 물려줄 돈도 없으면 빨리 죽는 게 상책 아니야? 안 그래도 우리 애들이 어머니 말만 듣고 나는 엄마 취급도 안 해서 짜증나 죽겠어. 애 아빠 몰래 애들을 패버리니까 애들이
아빠 보면 아빠한테만 달려가고 나 보면 오줌 지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 곁으로 오지도 않는다니까. 그리고 어머님 반찬 집에 가지고 가면 애들이 또 얼마나 나는 안 좋아하고 할머니 타령만 하겠어. 에휴, 말도 못하지. 답답하다 정말로. 몰라. 이딴 거 싹 다 변기통에 버리고 가려고. 이런 거 가지고 가서 뭐 하겠어. 집에서 반찬 냄새만 진동하지. 늑탱이가 만든 게 뭐가 맛있다고. 병규 놈께. 늙어가지고 병 걸려서 안 그래도 거추장스러운데 이런 것까지 가지고 가려고 명령질하니까 진짜 짜증난다니까.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며느리는 제 뒷담을 깐 거고, 그리고 제가 만든 반찬들을 다 버린 거였어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손이 덜덜 떨린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겨우 발걸음을 옮겨서 옆 휴게실로 들어갔고, 그때 빈 반찬통을 들고 화장실을 나오는 며느리 뒷모습을 보니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저요, 30년 동안 쎄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도 넉넉했고 아이들 모르게 꼬마 빌라도 사놓은 게 있었거든요. 첫째랑 둘째는 잘난 여자한테 장가가서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고 매일 행복하게 사니까 저는 힘들게 사는 막내 애들한테 제 재산을 넘겨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꼴을 보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겠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겨놔서 재산 상속 관련 유언장 녹음을 해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정정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죠. 막내 아들에게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며느리 몰래 병원으로 오라고 말했죠. 아들은 놀라서 무슨 일인데 와이프한테 말도 하지 않고 병원으로 오라고 하는 거냐고 저에게 되물었지만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아들이 병원에 오게 되었고 저는 며느리의 실체를 까발렸습니다. 엄마가 너네한테 꼬마 빌딩 상속하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하는 꼴을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 너 며느리가 애들 때려잡고 폭력 쓰는 건 알고 있니? 너는 몰랐지? 그런 여자한테 아이 교육을 맡기니 애들이 위축되는 거 아니니? 그리고 오늘 내가 손녀들 먹으라고 반찬 잔뜩 했는데 며느리가 그거 화장실에서 다 버렸다. 그리고는 나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가 남자더라. 남자 생긴 것 같은데 너는 아니? 엄마, 정말이에요? 어쩐지 뭔가 요즘 나를 대하는 행동도 다르고 맨날 웃으면서 어떤 사람이랑 카톡하고 그러더라. 에휴, 바람 피우는 거 나도 눈치는 챘지만 애들을 때리는 줄은 정말로 몰랐어. 엄마 미안해. 내가 이상한 여자 데리고 와서 엄마 안정 취해야 하는 시기에 상처만 주고 정말 미안해 엄마. 아들은 미안함에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저도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아들은 집에 가서 며느리에게 막 뭐라고 하고 싸움을 했나 봐요. 며느리는 제 병원에 아들과 함께 찾아왔고 어머님, 왜 없는 말 지어내세요? 소리치더라고요. 저는 그럼 네가 내 반찬 안 버렸니? 그리고 우리 아들이랑 내 이야기 안 했니? 정말로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할 수 있겠어? 저기 옆동 휴게실 사람들 다 들었는데? 며느리 네 목소리?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며느리는 깨갱하더라고요. 아들은 나는 당신이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서 좋아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당당함과 자신감은 무례함에서 나온 거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을 좋아하고 내가 미친 거지. 어쩌자고 당신 같은 여자를 좋아해서 결혼까지 간 건지. 에휴, 내가 바보다 바보야.
당신 같은 쓰레기 같은 여자를 좋은 여자로 착각하고 가정을 꾸린 내가 등신이라고. 그렇게 아들은 며느리에게 이혼 선언을 했습니다. 바람까지 피우고 아이까지 못살게 괴롭히는 며느리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며느리는 처음에 그래, 이혼하자고 막 소리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들에게 며느리랑 이혼하면 내 명의로 있는 꼬마 빌라 줄게. 너 혼자 살면 딸아이 2명 키우는 거 힘들 테니 아이들 키우는데 종잣돈으로 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눈에 동공지진이 오는 게 보였어요. 정말로 속물 중에 속물처럼 보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동공지진이 온 며느리는 이러면서 말을 더듬더라고요. 제가 쥐뿔 아무것도 없는 노인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아주 야무진 땅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작은 빌딩을 가지고 있으니 놀란 거였지요. 후회되는 생각을 하는 모습이 훤히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안타까워서 코웃음을 팡팡 쳤어요. 그리고는 너 앞이랑 뒤랑 다를 거면 끝까지 숨겨라. 알겠니? 그리고 양심 있게 살아. 사람들 가진 거로 판단하지 말고. 알겠어? 며느리는 저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한없이 며느리가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제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 더 넘기고 결국 예상된 6개월보다 더 오랜 시간인 1년간 입원 끝에 병을 치료하고 지금은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녀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지연이와 지수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손녀들은 할머니 밥을 원 없이 먹을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다고 하면서 방방 뛰네요. 다 늙은 노인네를 이렇게 좋아해줄 아이들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손녀들 덕분에 늙어서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존재 가치가 정말 쓸모있다는 생각에 참으로 뿌듯합니다. 손녀들 덕분에 제가 숨쉬고 행복하네요. 그리고 손녀들도 폭력적인 엄마 곁에서 벗어나 저보다 더 좋아하더라고요. 아들은 일을 좀 줄이고 딸들과 가지는 시간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지나간 세월은 붙잡을 수 없으니 딸들과의 소중한 시간과 추억을 많이 남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네요. 그럼 저의 이야기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